박민지가 자기 엄마의 뺨을 때린 건 내가 이혼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며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렸다. 최명숙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식탁 끝에 앉아있던 내 전남편 박준호도, 장사를 한다며 내 돈을 빌려간 최병철도, 딸 걱정에 따라온 우리 엄마 오정이도 얼어붙은 채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손을 떨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방금 자기 엄마를 때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내일 피부과 잔금 내야 한다고 했잖아. 민지가 소리쳤다. 엄마가 언니 카드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승인 거절이 뜨는데?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명숙의 손에는 플래티넘 색상의 가족카드가 들려 있었다. 정확히는 이혼하기 전까지 내 계좌와 연결돼 있던 추가 카드였다. 민지가 들고 있던 것도 같은 종류였다. 준호에게도 하나가 있었고 한동안은 병철에게까지 발급돼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그래서 내가 사용 권한을 끄는 순간에도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끝났다는 사실을.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집었다. 그리고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1시간 17분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명숙의 눈이 그제야 내 휴대전화로 향했다. 너 지금 녹음했니? 나는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었다. 네. 감히? 나는 조용히 웃었다. 어머니. 이제 그 말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서윤. 여기까지 와서 꼭 이래야 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좀 썼다고 꼭 따져야 해? 민지가 어리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안 돼? 외삼촌이 힘들다는데 가족끼리 꼭 차용증을 써야 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결론이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해진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참아서 편해진 사람들 가운데 나는 없었다. 준호 씨.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만든 것 같아? 그의 입술이 굳었다. 나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카드를 끄는 건 나예요. 하지만 그 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건 여러분이죠. 내가 돈을 안 벌어준다고 가족이 무너진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 사람의 월급에 너무 오래 올라타 있었던 거죠. 민지가 이를 악물었다. 잘난 척하지 마. 누가 내 돈 달랬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방금 피부과 잔금 때문에 내 엄마까지 때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명숙은 뺨을 감싼 채 나를 노려봤다. 서윤아.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그냥 이제부터 내 돈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 말이 끝이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준호가 나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거실 안에서 다시 고성이 터졌다. 엄마가 다 내 돈이라고 했잖아. 입 다물어. 그럼 내 여행비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 내 여행비 생각하게 생겼니? 문이 닫혔다. 소리가 끊겼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윤아. 응. 괜찮니?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다. 15층.
14층, 13층. 그 숫자를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결혼생활 3년이 거꾸로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정말 괜찮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결혼 전에 나는 돈 때문에 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거의 없었다. 광고회사에서 브랜드 기획자로 일했고 월급은 또래보다 많은 편이었다. 프로젝트 성과급까지 들어오는 달이면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고도 저축할 여유가 있었다. 준호는 중견 건설회사 설비팀에서 일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했다. 적어도 연애할 때의 나는 그렇게 믿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준호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숫자 감각이 좋아. 아빠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 집안 돈 다 관리했어. 신혼 초에는 돈 모으기 어렵잖아. 우리 월급 일부를 엄마한테 맡기면 목돈 만들기 좋을 거야.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 할 수는 있지. 준호는 웃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근데 당신 바쁘잖아. 나도 야근 많고. 엄마가 신혼집 대출 빨리 갚으라고 적금이랑 예금까지 다 관리해준대. 명숙도 말했다. 내가 너희 돈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야. 젊은 애들은 돈 있으면 쓰게 돼. 내가 딱 3년만 관리해줄게. 3년 뒤에 보면 집 대출도 줄고 목돈도 생겨 있을 거다. 당시에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결혼하면 돈을 합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자기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부담하고 나는 매달 일정액을 가족저축계좌로 넣기로 했다. 계좌는 4명이었다. 다만 명숙이 관리하기 편하게 인터넷 뱅킹 이체 권한과 가족카드를 만들었다. 준호도 카드를 하나 받았다. 명숙은 말했다. 서윤이 내 돈이니까 계좌는 내 이름으로 해. 그 말 때문에 나는 더 안심했다. 내 명의의 계좌였으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사람이 돈을 잃는데 꼭 통장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용 권한을 나눠주고, 질문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명의가 누구인지조차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결혼 첫 달. 나는 세후 52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가족저축계좌로 보냈다. 명숙은 매달 내 개인 생활비로 80만 원만 남겨두자고 했다. 회사 다니면 교통비랑 밥값 정도면 되잖아. 옷은 철마다 사면 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살 때처럼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내가 절약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가 두꺼워질 거라 믿었다. 6개월 뒤 처음으로 잔액을 물었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어머니, 지금 얼마나 모였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다. 명숙의 젓가락이 멈췄다. 왜? 그냥요. 다음 달에 성과급도 들어오니까 얼마나 모였는지 보고 추가로 넣을까 해서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서윤아. 내가 나를 못 믿니? 나는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요. 계좌가 4명이니까 내가 돈 빼돌릴까 봐 걱정돼?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내가 멍해질 정도였다. 내가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돈 훔치는 사람이 됐네. 됐어. 내가 안 하면 되잖아.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 준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물었다. 왜 말이 없어? 그는 창밖만 봤다. 준호야. 당신 꼭 그렇게 물어봐야 했어? 뭘? 자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걸 물어보면 안 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우리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근데 당신이 대놓고 얼마 있냐고 물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 그건 내 돈이기도 해. 누가 아니래? 그럼 내가 묻는 게 왜 잘못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냉전이 시작됐다. 하루, 이틀, 사흘. 준호는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었어. 나 늦어. 먼저 자. 일주일째 되던 밤. 그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당신이 먼저 엄마한테 전화해. 뭐라고? 미안하다고. 나는 침대 위에서 그 뒤통수를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잖아. 그냥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길게 끌어? 결국 내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제가 말이 서툴렀어요. 명숙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됐다.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다음 달부터 다시 카드를 사용했다. 그때 처음 알았어야 했다. 그 집에서 뒤끝이 없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내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해 연말. 나는 명숙에게 물었다. 어머니, 올해 얼마 정도 모였어요?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한 3,200만 원. 나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내가 계좌에 넣은 돈만 4,800만 원이 넘었다. 성과급도 2번 들어왔다. 물론 가족 공동지출이 있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원리금과 기본생활비는 대부분 준호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다. 그날은 묻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처음으로 거래 내역을 1년치 내려받았다. 그리고 노트북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 이름은 생활기록이라고 붙였다. 처음에는 소송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잡아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넣은 돈이 분명 존재했다는 것.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다. 두 번째 해봄. 큰 광고 캠페인이 끝나면서 성과급이 들어왔다. 세후 1,100만 원. 나는 그중 1,000만 원을 가족저축계좌에 넣었다. 다음 날 저녁, 회사 회의 중 휴대전화에 결제 알림이 떴다. 748만 원. 청담동의 명품 매장이었다. 숫자를 2번 봤다. 회의가 끝난 뒤 명숙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응. 오늘 카드 쓰셨어요? 아.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민지 취업 축하 선물 하나 샀어. 무슨 선물이 700만 원이 넘어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서윤아. 민지가 첫 직장 들어갔잖니? 명품 가방 하나쯤 있어야 사람들한테 안 밀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제 성과급에서 결제하신 거예요? 그 계좌 돈이 다 내 돈이니?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준호도 가족이고 민지도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 채워 넣는다.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요? 말이 나간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 명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됐다.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준호가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민지 가방값 748만 원을 내 카드로 결제했어. 취업 선물이잖아. 왜 내 돈으로?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은 왜 자꾸 내 돈 해? 우리가 결혼했으면 가족 아니야? 그럼 민지 월급으로 내 동생에게 700만 원짜리 가방 사줘도 돼?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반응을 보고 알았다. 그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양쪽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내 돈은 가족 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 돈은 그의 가족 돈이었다. 민지가 아직 어려. 그가 결국 말했다. 이번 한 번만 이해해. 그날 새벽. 나는 카드 승인 문자와 거래 내역을 저장했다. 민지가 SNS에 올린 사진도 캡처했다. 주황색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최고. 첫 출근부터 기분 좋게 시작.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봤다. 돈을 낸 사람은 나였다. 최고의 엄마가 된 사람은 명숙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기록은 늘어났다. 명숙이 피부과에서 320만 원을 결제한 날. 민지가 일본 여행 항공권과 호텔비로 460만 원을 쓴 날. 준호가 회사 선배에게 급한 돈이라며 800만 원을 보내놓고 내게 말하지 않은 날. 나는 모두 저장했다. 결혼 2년째 겨울. 명숙의 남동생 최병철이 집에 찾아왔다. 작은 고깃집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딱 반년만 쓰고 갚을게. 병철은 내 앞에서 고개까지 숙였다. 서윤아, 외삼촌이 정말 미안하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가 말했다. 2,400만 원 정도면 어때?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알아. 근데 외삼촌 가게 접으면 진짜 끝이래. 명숙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사람 죽게 생겼는데 돈을 끌어안고 있으면 뭐하니? 결국 나는 조건을 달았다. 차용증 써주세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철이 웃었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큰돈이잖아요.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아. 또 그 목소리였다. 내가 인간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만드는 목소리. 준호가 내 무릎을 툭 건드렸다. 그냥 해드리자. 나는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다음 날 빠져나갔다. 2,400만 원.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다가 베란다에서 명숙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뭘 갚아? 제가 돈 잘 버는데. 며느리 돈 좀 가족이 쓴다고 달아 없어지니? 나는 주방에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녹음을 켰다. 그리고 일부러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명숙이 화들짝 돌아봤다. 왜? 외삼촌 돈은 언제 갚으신대요? 아. 그녀가 잠시 눈을 굴렸다. 장사 좀 자리 잡으면? 언제쯤이요? 왜 그렇게 돈에 목을 매? 그냥 궁금해서요. 명숙은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다.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돈 받고 끝낼 사이면 그게 가족이니? 나는 웃었다. 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 손이 떨렸다. 화가 난 것인지, 드디어 확실해졌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몰랐다.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그날 밤 폴더 안의 파일은 27개가 됐다. 세 번째 해가 시작될 무렵에는 40개가 넘었다. 나는 점점 말을 줄였다. 명숙은 내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내가 이제 가족 돈을 따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준호는 우리 집이 드디어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몰랐다. 조용해진 사람이 반드시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람은 떠날 준비를 끝내면 싸우지 않는다. 마지막 결정은 아주 사소한 날 내려졌다. 금요일 밤이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 신규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수정이 계속됐고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다. 현관에 낯선 구두가 있었다. 민지였다. 거실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이 가득했다. 준호와 민지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다. 명숙은 과일을 깎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밥을 먹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민지가 손을 흔들었다. 언니. 내일 결혼식 가는데 언니 귀걸이 좀 빌릴게. 어떤 거? 그 다이아 작은 거. 안 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 향했다. 민지가 웃었다. 왜? 내가 아끼는 거야? 하루 쓰는 건데? 그래도 안 돼. 준호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였다. 서윤아.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다. 다음 말이 무엇인지. 민지, 하루만 빌려줘. 싫어. 왜 또 그래? 내 물건이니까.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준호야. 응. 당신은 가족이라는 말을 왜 항상 내 것 가져갈 때만 해? 거실이 조용해졌다. 명숙이 칼을 탁 내려놓았다. 너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그저 피곤했다. 저 이혼할게요. 민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뭐? 준호가 인상을 썼다. 너 또 왜 이래? 또가 아니야. 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혼하자. 그는 몇 초 동안 나를 보더니 비웃었다. 지금 귀걸이 때문에? 그 순간 마지막 미련까지 사라졌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쇼 그만하고 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트북, 중요 서류, 옷 몇 벌, 개인 도장, 여권, 회사 자료. 필요한 것만 담았다. 준호가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진짜 나가게? 응. 서윤아. 내일 이야기해. 아니. 나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내일은 변호사와 이야기할 거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 처음으로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다. 3년 동안 내가 수없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는 놀라지 않았다. 변호사라는 단어 하나에 처음 놀랐다. 다음 날 나는 한지우를 만났다. 대학 동아리 선배였고 현재는 가사와 민사 분쟁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다. 몇 년 만에 만난 지우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살 빠졌네. 나는 웃었다. 결혼 다이어트. 웃을 얘기 아니잖아. 나는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다. 이것부터 봐줘. 지우는 자료를 하나씩 열었다. 은행 거래 내역, 문자, 카드 승인 기록, 메신저, 녹음. 3시간 뒤. 그녀가 안경을 벗었다. 서윤아. 응. 너 이걸 언제부터 모았어?
결혼 첫 해부터. 왜?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 걸 확인하려고.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낮게 웃었다. 맨날 내가 예민하다고 했거든. 돈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가족을 못 믿는다고. 그래서 기록했어. 내가 정말 이상한 건지 보려고. 지우는 말없이 물을 내 쪽으로 밀었다. 전체 금액부터 다시 계산하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자료를 분류했다. 내가 3년 동안 가족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은 성과급을 포함해 1억 8,760만 원이었다. 그중 명확한 공동생활비와 내가 동의한 가족 지출을 제외하고 별도 보관 또는 저축하기로 했던 금액은 1억 2,940만 원이었다. 하지만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2,180만 원뿐이었다. 차액 1억 760만 원. 명숙 개인 현금 인출. 민지의 명품과 여행. 병철에게 넘긴 돈. 준호가 친구들에게 보낸 돈. 기타 내가 알지 못했던 개인성 지출. 모두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전부 돌려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지호가 말했다. 정상적인 가족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보관을 맡긴 돈인지 하나씩 따져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이혼하는 거. 지호는 나를 바라봤다.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했다. 3년 동안 매달 후회했어. 이제 그만하려고. 준호는 내가 실제 이혼합의서 초안을 보내자 그제야 심각해졌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 전화가 왔다. 김서윤. 응. 너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돈 때문에? 나는 눈을 감았다.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뭐 때문인데? 당신이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어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엄마가 조금 과했던 건 알아? 조금? 그래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 나는 웃었다. 내 돈을 내 허락 없이 쓰면서 의도가 중요해? 가족이니까. 그 말 그만해.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다. 당신 가족은 늘 나한테만 가족이었어. 돈이 필요할 때, 참아야 할 때, 양보해야 할 때, 나는 가족이었지.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할 때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하자. 재산 문제는 법대로 정리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명숙이 직접 찾아왔다. 내가 임시로 머무는 원룸 앞이었다. 서윤아.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하자.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복도에서 이야기했다. 명숙은 처음에는 달랬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오해도 생기는 거야? 내가 너희 돈 관리하느라 얼마나 신경 썼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목소리가 변했다.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집은 준호가 결혼 전에 마련한 거니까 내 목 없어.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맡긴 돈. 그녀가 턱을 들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남았어. 그거 돌려줄게.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2천만 원이요? 그래. 나머지는? 같이 살면서 썼지. 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제가 3년 동안 넣은 돈은 1억 8,760만 원이에요.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 공동생활비로 쓴 돈은 따로 분류했고요. 어머니가 저축한다고 한 금액 중 사라진 돈이 1억 원이 넘어요. 말도 안 돼. 내역 있어요.
내가 우리를 도둑 취급해? 아니요.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명숙은 한참 나를 노려봤다. 너 이렇게 독한 애였니?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3년 동안 참고 살았을 때는 착한 며느리였다. 내 돈을 확인하려는 순간 독한 여자가 됐다. 나는 문을 열었다. 합의할 생각 있으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서윤아. 그리고 어머니. 나는 돌아봤다. 제 계좌에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날 바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가족카드 권한은 곧바로 끊지 않았다. 지호가 말렸다. 이혼 정리 전까지는 움직임을 보자. 대신 한도 낮추고 알림은 전부받아. 나는 그렇게 했다. 준호와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다. 집은 준호의 혼전 재산이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공동으로 마련한 일부 가전과 예금만 정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명숙이 관리하던 돈이었다. 그 부분은 이혼과 별도의 민사 문제로 남겼다. 준호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그는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정말 끝내는 거네. 응. 엄마 돈 문제는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돼?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왜? 엄마도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 준호야. 응. 당신은 마지막까지 똑같네.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이혼하는 날에도 당신 걱정은 엄마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 나는 이혼 합의서를 밀었다. 이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정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이 계좌에 연결된 추가 카드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직원이 목록을 확인했다. 내 장이었다. 최명숙, 박준호, 박민지, 최병철. 전부 맞으세요?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네. 전부 해지해 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3년 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 10초 만에 끝났다. 은행 문을 나와 햇빛 아래 서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세 번째에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내 카드 왜 안 돼? 해지했어. 뭐? 내 계좌에 연결된 카드니까.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나 지금 제주도인데 호텔 추가 결제가 안 되잖아. 그건 내가 해결해. 엄마가 나 쓰라고 준 카드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지야. 그 카드 주인은 내 엄마가 아니야.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다. 언니 진짜 더럽다. 이혼했다고 바로 돈줄 끊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돈줄. 결국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래. 나는 말했다. 끊었어. 앞으로 내 돈으로 살아. 전화를 끊었다. 10분 뒤 명숙에게 전화가 왔다. 너 카드 다 막았니? 네. 내 것도? 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았다. 아니요. 이혼했으니까 정리한 거예요. 그동안 가족 생활비로 쓰라고 한 거잖아. 가족이 끝났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너 두고 봐. 그 돈. 나도 권리 있어.
법적으로 확인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메시지가 왔다. 엄마가 마트에서 결제 안 돼서 곤란했어.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다음 메시지가 이어졌다. 당장 복구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생활비 카드는 좀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또 왔다. 민지가 여행 중이라 카드가 필요한데.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웃었다. 우리가 이혼한 다음 날에도 그는 여전히 나에게 자기 여동생 여행비를 해결하라고 했다. 나는 메시지를 캡처해 지호에게 보냈다. 지호가 바로 답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했네. 나는 짧게 답했다.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일주일 뒤. 상대 측에서 내용 증명이 왔다. 명숙과 준호는 가족저축계좌가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재산 관리계좌였다고 주장했다. 내가 일방적으로 추가 카드 권한을 해지하고 남은 잔액을 별도 계좌로 옮긴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남은 2,180만 원 중 일부가 명숙과 준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고 가족카드 사용 역시 장기간 합의된 생활 방식이었다고 했다. 지호는 문서를 읽더니 헛웃음을 쳤다. 오히려 잘 됐어. 왜? 본인들이 관리했다고 인정했잖아. 그녀가 문장을 짚었다. 최명숙이 가족 자금을 일괄 관리했다. 김서윤의 동의 아래 장기간 추가 카드를 사용했다. 이제 쟁점은 간단해. 그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 저축한다고 받은 돈을 개인 명품, 딸 여행비, 동생 사업 자금에 쓴 것까지 포함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까지 갈까? 갈 수도 있어. 무서워. 나는 생각해봤다. 전에는 무서웠어. 지금은 귀찮아. 지호가 웃었다. 그 정도면 준비됐네. 상대는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계좌에서 분리해둔 잔액 중 1,500만 원을 반환하고 가족자금 관리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처음 소장을 읽었을 때는 황당했다. 그러나 지호는 차분했다. 감정적으로 보지 마. 이건 오히려 장부를 공식적으로 꺼낼 기회야. 첫 변론 기일. 준호는 정장을 입고 왔다. 명숙도 함께였다. 법정 앞 복도에서 준호가 내 앞을 막았다. 서윤아. 왜? 지금이라도 합의하자. 무슨 합의? 내가 남은 돈 일부 돌려주고 엄마가 관리한 돈은 서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걸로.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가 왜? 계속 가면 서로 힘들어. 나는 괜찮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김서윤. 우리 3년 살았어. 그래.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준호야. 응.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까지 해야 하냐고.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그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상대 측은 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계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지호는 우리 쪽 자료를 제출했다. 내 급여 명세서, 성과급 내역, 계좌 입금 기록, 명숙이 내가 대신 모아 둘게라고 보낸 메시지, 신혼대출 상환을 위해 저축하자고 한 대화, 그리고 실제 출금 내역. 지호는 하나씩 설명했다. 김서윤 씨가 3년간 해당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총 1억 8,760만 원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공동생활비와 명확한 가족 공동지출을 제외하면 별도 저축하기로 한 금액은 1억 2,94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종료 당시 남은 잔액은 2,180만 원이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는 다음 자료를 넘겼다. 피고 측이 확인한 사용 내역 가운데 최명숙 씨의 반복적 현금 인출, 박민지 씨의 명품 구매와 여행비, 최병철 씨 사업자금, 박준호 씨의 제3자 송금, 그 밖에 개인적 소비가 확인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일어섰다. 가족 간 합의된 지출입니다. 지우가 물었다. 그 합의가 존재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이 매번 문자로 동의받고 돈을 씁니까? 그렇다면 저축 약정 역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상대가 잠시 멈췄다. 지우는 명숙의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다. 이번 달에도 400 넣어. 엄마가 손 안 대고 잘 모아둘게. 또 다른 메시지. 민지 가방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 신경 쓰지 마. 실제 결제는 내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첫 기일이 끝난 뒤 민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복도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언니. 나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엄마가 내 가방값 내 돈으로 결제한 거 나 몰랐어. 나는 손을 떼어냈다. 이제 알았네. 진짜야. 나는 엄마 돈인 줄 알았어. 그래. 그럼 나한테 왜 이래?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카드 끊었잖아. 그건 내 카드야.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덧붙였다. 민지야. 내가 몰랐다고 해서 지금부터도 계속 쓸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언니 진짜 차갑다. 예전보다.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나는 내 것까지 다 내주고 착하다는 말 듣는 사람이었거든. 이제 안 그러려고. 상대 측의 소송은 2달을 넘기지 못했다. 재판부가 추가 금융자료를 요구하자 명숙 쪽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병철에게 간 2,400만 원과 민지 개인 소비, 반복적인 현금 인출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다. 결국 상대는 소를 취하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끝났어. 응. 엄마가 더 이상 안 하겠대.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할 건데.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뭐? 내 돈 돌려받는 소송. 김서윤. 왜? 엄마가 소송 취하했잖아. 그래서? 서로 끝내자는 뜻이잖아. 나는 웃었다. 당신들은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고 불리해지니까 취하하면 끝이야? 나는 내 문제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꼭 그래야 해? 또 그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응. 이번에는 꼭 그래야 해. 지우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과 대여금 관련 청구를 준비했다. 모든 지출을 무리하게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인 생활비. 내가 명확히 동의한 가족행사비. 부부 공동지출. 이런 항목은 제외했다. 문제가 된 것은 명숙이 저축해주겠다며 관리한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민지의 고액 개인 소비. 병철에게 넘어간 돈. 그리고 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급된 일부 금액이었다. 청구액은 최종적으로 1억 760만 원이 아니라 9,840만 원으로 정리됐다. 지우가 말했다.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까지 욕심내면 사건이 흐려져. 응. 억울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쓴 생활비까지 돌려달라는 건 아니잖아. 난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 준호가 회사 앞에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었다. 잠깐 얘기해. 변호사 통해. 제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쪽에 섰다. 준호의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다. 엄마가 돈 일부 돌려준대. 얼마? 5천만 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내자. 왜 5천만 원이야?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야? 그럼 나머지는? 서윤아. 그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엄마도 생활해야 해. 민지도 아직 자리 못 잡았고. 외삼촌은 장사 망했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내 돈을 돌려주는 문제에서도 그 돈을 쓴 사람들의 생활이 먼저였다. 준호야. 응. 내가 월급 80만 원 받았을 때는? 그가 굳었다. 뭐? 내가 한 달 내내 야근하고 500만 원 넘게 벌어서 400만 원씩 넣을 때? 나는 80만 원으로 살았어. 그때는 내 생활 걱정해 본 적 있어? 그건 우리가 같이 돈 모으려고. 뭐였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가방끈을 고쳐 잡았다. 5천만 원 안 받아. 법대로 할게. 서윤아. 그리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 일주일 뒤. 명숙이 가족들을 불렀다. 나에게도 와 달라고 했다. 지우는 가지 말라고 했다. 꼭 가야 해? 나는 생각했다. 한 번은. 왜? 끝까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싶어. 지우가 한숨을 쉬었다. 혼자 가지 마. 그래서 엄마와 함께 갔다. 그날이 바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거실에는 명숙과 준호, 민지, 병철, 그리고 준호 쪽 친척 2명이 있었다. 엄마까지 8사람이었다. 나는 일부러 출입문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휴대전화 녹음도 켰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아. 오늘 진짜 끝내자. 5천만 원 줄게. 소송 취하해. 나는 물었다. 사과는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사과? 제 돈을 저축해준다고 하고 마음대로 쓴 것. 제가 물어볼 때마다 저를 나쁜 며느리 만든 것. 민지 씨 소비에 제 계좌를 쓴 것. 외삼촌에게 돈 주고도 저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 병철이 발끈했다. 야, 나도 갚으려고 했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한 번이라도 갚겠다고 연락한 적 있으세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명숙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결국 돈이잖아. 돈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뭔데?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명숙은 나를 노려봤다. 내가? 네. 며느리한테? 전 며느리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김서윤. 어머니가 3년 동안 하신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법원에서 판단받을게요. 바로 그때 민지가 휴대전화를 들고 뛰어왔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이거 뭐야? 명숙이 인상을 썼다. 왜? 피부과에서 결제 안 된대.
민지는 1,480만 원짜리 피부관리와 시술 패키지 잔금을 내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엄마가 서윤 언니 카드로 하면 된다며. 거실의 시선이 모두 내게 향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카드 해지한 지 한참 됐어요. 민지가 명숙을 바라봤다. 엄마가 해결한다며. 민지야,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야. 내일 예약인데 어떻게 할 거야? 내 돈으로 해. 명숙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민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듯 했다. 엄마가 해준다며. 지금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왜 언니 돈으로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명숙이 벌떡 일어났다. 입 다물어. 그녀가 민지의 팔을 잡았다. 민지가 거칠게 뿌리쳤다. 나. 손이 날아갔다. 찰싹. 명숙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엄마가 내 옆에서 몸을 굳혔다. 준호가 소리쳤다. 박민지. 그제야 민지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곧 울면서 소리쳤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 돈 다 우리 돈이라고 했잖아. 나는 녹음을 종료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숙이 뺨을 감싼 채 나를 바라봤다. 너 지금 녹음했니? 네. 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준호가 내 앞을 막았다. 서윤아. 비켜. 엄마 상태 안 보이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보여. 그런데 준호야. 당신은 내 상태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잖아.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엄마가 갑자기 멈췄다. 서윤아. 응. 엄마가 미안해. 나는 놀라서 돌아봤다. 엄마가 왜?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괜찮다고 할 때 믿었어. 결혼 생활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 참고 살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기억했다. 결혼 2년째. 엄마에게 돈 문제를 잠깐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엄마는 말했다. 시댁과 돈으로 싸우지 마. 내가 잘 버니까 조금 더 쓰는 셈 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때는 엄마도 몰랐다. 내가 얼마나 깊이 갇혀 있는지.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엄마.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나왔잖아.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쓰러졌어. 나는 침대에 앉았다. 어디가 아픈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응급실 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말했다. 서윤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다.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소송.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나는 눈을 감았다. 준호야. 응. 어머니 치료는 의사가 해. 내가 소송을 포기한다고 혈압이 낮는 게 아니야.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해? 너무하잖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준호야. 응. 당신은 왜 항상 나한테만 참으라고 해? 그가 침묵했다. 그 사람은 당신 엄마니까.
민지는 당신 동생이니까. 외삼촌은 당신 친척이니까. 그래서 내가 참아야 했지. 그런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나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걸?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다. 우리 엄마가 나를 30년 가까이 키웠어. 내가 밤새 일해서 번 돈을 다른 집 사람들이 쓰라고 키운 게 아니야. 내가 맞아도 참으라고. 내가 모욕당해도 어른이니까 이해하라고. 내 돈이 없어져도 가족이니까 넘어가라고. 그렇게 살라고 키운 게 아니야. 준호가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해. 나는 눈을 떴다. 이상했다. 3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데. 이제는 너무 늦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치료 잘 받게 해. 응. 하지만 소송은 계속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명숙은 며칠 만에 퇴원했다. 큰 질환은 아니었다. 고혈압성 위기였고 약을 조절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 조정안을 보내왔다. 7천만 원. 그리고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 조건. 나는 거절했다. 두 번째 조정안은 8,500만 원이었다. 나는 다시 거절했다. 지호가 물었다. 끝까지 판결 받을 거야? 응. 돈 때문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돈도 중요해. 내가 번 돈이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럼? 이번에도 중간에 내가 양보하면? 나는 말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 며느리가 예민해서 싸움이 커졌지만 결국 적당히 돈 받고 끝난 일. 나는 그게 싫어. 지우는 한참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본격적인 재판에서는 숫자보다 관계의 성격이 중요했다. 명숙은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맡긴 생활비였습니다. 지우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반복해서 저축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그건 왜 김서윤 씨가 잔액을 물었을 때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끼리. 박민지 씨의 748만 원 명품 가방은 김서윤 씨의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입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최병철 씨에게 지급된 2,400만 원은요? 병철은 별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빌린 돈이며 아직 갚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 순간 2,400만 원의 성격은 더 명확해졌다. 민지 쪽 소비 중 일부는 직접 반환 책임을 다투는 과정이 있었지만 명숙이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자금으로 결제를 승인했고 이를 선물했다고 진술하면서 책임 구조가 정리됐다. 준호 역시 몇 차례 개인적 송금을 인정했다. 그가 법정 밖에서 내게 말했다. 내가 쓴 건 내가 갚을게. 나는 그를 바라봤다. 왜 이제야? 그때는 그가 힘겹게 말했다. 진짜 우리 돈이라고 생각했어. 당신 돈인데도? 부부니까. 부부면 서로 알아야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재판은 8달 가까이 이어졌다. 생각보다 길었다. 그동안 내 삶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예전에는 월급날이 되면 자동이체 알림부터 확인했다. 내가 번 돈이 또 가족저축계좌로 빠져나가는 날. 이제는 달랐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내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 생활비를 정했다. 엄마에게 용돈을 보냈다. 가끔은 비싼 커피도 마셨다. 처음에는 2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를 사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
이 돈 써도 되나? 더 아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감정이 너무 오래 남아있어서 스스로도 놀랐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다. 선배, 왜 계산할 때마다 영수증을 그렇게 오래 봐요? 나는 웃었다. 습관이야.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생각했다. 이제는 영수증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 없는 삶. 내가 내 돈을 쓰면서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뒤늦게 알았다. 최종 변론 기일 전날. 준호가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다. 나는 거절하려다가 받아들였다. 사람 많은 카페였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다. 커피 뭐 마실래? 괜찮아. 그래.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 집 나갔어.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엄마랑 계속 싸웠거든. 응. 외삼촌은 가게 정리했고. 그래. 엄마가 아파트 담보대출 알아보고 있어. 나는 커피잔을 바라봤다. 준호가 웃었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구나. 내가 뭘 해야 해?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예전 같았으면 당신이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맞아. 예전에 나는 당신 가족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당신 가족 문제야. 그가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 응. 나 이제 알아. 뭘? 엄마가 당신 돈 쓰는 걸 막을 수 있었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내가 모른 척했어.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민지한테 나쁜 오빠 되기 싫어서. 외삼촌한테 매정한 조카 되기 싫어서. 그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참으라고 했어. 당신한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아주 오래전에. 미안해. 준호가 말했다. 진짜 미안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가 눈을 들었다. 그럼.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의 눈빛이 꺼졌다. 알아. 당신이 이제라도 알게 된 건 다행이야. 나는 가방을 들었다. 다음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나는 잠시 멈췄다. 우리는 끝났어. 친구라도. 아니.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도 필요 없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붙잡지는 않았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거리에는 초겨울 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날. 나는 지호와 함께 법원에 갔다. 명숙과 준호도 와 있었다.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정상적인 공동생활비. 내가 명확하게 동의한 일부 가족행사비. 증여로 볼 수 있는 소액 지출. 그런 부분은 제외했다. 하지만 위탁해 저축하기로 한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 병철에게 빌려준 2,400만 원. 명숙이 관리권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일부 개인적 소비와 관련된 금액은 반환 대상으로 인정됐다. 최종 인정액은 9,840만 원이었다. 명숙과 관련 책임자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법정을 나오며 명숙이 나를 불렀다. 서윤아. 나는 멈췄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만족하니?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만족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끝내려고 했어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처음부터 제 돈을 제가 관리했어야 했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했어야 했고, 가족이라는 말 때문에 계속 참지 말았어야 했어요. 명숙의 눈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배운 걸로 끝내요.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그녀가 불렀다. 서윤아.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판결 뒤에도 바로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명숙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 병철은 가게 보증금 일부를 정리했다. 준호도 자신이 인정한 송금액을 분담했다. 민지는 한동안 연락을 피했지만 결국 가족 내부 정산에 참여했다. 2달 뒤. 마지막 금액이 입금됐다. 휴대전화 화면에 숫자가 떴다. 9,840만 원. 법원이 인정한 금액 전액. 나는 회사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커피가 식어갔다. 이 순간이 오면 올 줄 알았다. 통피할 줄도 알았다. 그런데 아무 감정도 바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 메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들어왔어. 답장은 금방 왔다. 수고했다. 잠시 뒤 하나 더 왔다.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창밖을 보았다. 겨울 끝에 햇빛이 건물 유리창에 번지고 있었다. 한참 생각한 뒤 답했다. 이사. 그동안 살던 도시는 나에게 너무 많은 장면을 남기고 있었다. 신혼집. 명숙의 아파트. 법원. 은행. 준호와 자주 가던 식당. 매일 지나던 길마다 과거가 묻어 있었다. 나는 회사의 지역 프로젝트팀 이동 공고에 지원했다. 부산 본사에서 강릉 지역 브랜드 재생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준호 출퇴근은 어떻게 하지? 명숙이 싫어하지 않을까? 가족 행사는 누가 챙기지?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한 달 뒤 전근이 확정됐다. 엄마는 처음에 걱정했다. 혼자 괜찮겠어? 나는 웃었다. 엄마. 응. 나 3년 동안 결혼해 있었는데도 거의 혼자였어. 엄마의 얼굴이 슬퍼졌다. 나는 얼른 손을 잡았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지금은 진짜 혼자 사는 거고. 예전에는 외로운데 혼자인 척도 못했던 거고.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가봐. 싫으면 다시 오면 되지. 그 말이 좋았다. 싫으면 다시 오면 된다.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 들어간 집에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아니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나올 수 있었다. 이사 전날.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돈 다 들어갔지? 나는 짧게 답했다. 응. 잠시 후.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나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 언젠가라도 편하게 안부 물을 수 있을까? 나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몇 분 뒤 알겠어라는 답이 왔다. 나는 그의 번호를 삭제했다. 차단하지는 않았다. 미워서 지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저장해 둘 이유가 없었다. 이삿날 아침. 비가 내렸다. 상자들은 이미 트럭에 실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빈 원룸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처음 혼자 잤던 밤이 기억났다.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고,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숨은 쉬어졌다. 신혼집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는데도 가슴이 막혔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문을 닫으면 누구도 들어와 내 카드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가 들어왔다. 휴대전화에 은행 알림이 떴다. 새로 만든 적금 자동이체였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로. 처음 그 문장을 봤을 때 웃음이 났다. 내 돈이 내 계좌 사이를 움직이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강릉에 도착한 날은 바람이 샜다. 새 집은 바다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크지 않았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작업 공간. 창문을 열면 멀리 산능선이 보였다. 나는 상자를 풀다가 지쳤다. 바닥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식탁도 아직 없었다. 그런데 행복했다. 누가 오늘 저녁 뭐 먹냐고 묻지 않았다. 누가 내 카드로 무엇을 결제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누가 화를 낼까 봐 영수증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 다음 날 새 회사로 출근했다. 프로젝트 팀장이 나를 반겼다. 김서윤 과장님 맞으시죠? 네.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회의가 끝난 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근처 식당으로 갔다. 누군가 물었다. 강릉은 처음이세요? 여행으로만 몇 번 왔어요. 가족분들은 부산에 계시고요. 나는 잠시 멈췄다. 예전 같으면 설명이 길었을 것이다. 결혼했고,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지금은 조금 복잡하고, 하지만 이제는 한 문장으로 충분했다. 저 혼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세상은 내가 이혼했다고 멈추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어도, 내가 전남편과 친구로 남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나만 너무 오래 두려워했던 것 같았다. 몇 달 뒤, 나는 월급으로 작은 원목 식탁을 샀다. 가격은 78만 원이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손이 멈췄다. 예전 같으면 명숙에게 물었을 것이다. 이거 사도 될까요? 너무 비싼가요? 다른 거 찾아볼까요? 나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결제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았다. 식탁이 도착한 날. 엄마가 놀러 왔다. 예쁘다. 그치? 비싸 보이는데. 나는 웃었다. 내 돈으로 샀어. 엄마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같이 웃었다. 저녁에는 둘이 그 식탁에 앉아 회를 먹었다. 엄마가 소주잔을 들었다. 서윤아. 응. 앞으로 행복해라. 나는 잔을 부딪혔다. 응. 엄마도. 근데. 엄마가 나를 보며 웃었다.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어느 날 한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살아? 응. 새 남자 안 생겼어? 그 질문하러 전화했어? 그냥 궁금해서. 나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당분간은 됐어. 결혼이 싫어졌어? 나는 생각했다. 결혼이 싫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를 잃는 게 싫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나는 말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고, 싫은 건 싫다고 할 거고, 가족이라는 말 때문에 이상한 걸 참지 않을 거야. 지우가 웃었다. 그럼 잘 배웠네. 비싼 수업료였지. 일부는 돌려받았잖아. 그렇긴 하지.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바닷가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먼저 걸어간 자리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다. 결혼 전에 나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돈도, 시간도, 가족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다. 문제는 한 사람만 계속 내어주는 관계였다. 나눔이라는 이름 아래 한쪽만 비어가는 관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준호는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명숙도 처음부터 나를 망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편의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잊는다. 준호는 나와 엄마 사이에서 중립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계속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중립이 아니었다. 강한 쪽을 돕는 일이었다. 명숙은 가족 돈을 관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관리라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설명할 책임, 동의를 구할 책임, 보관할 책임. 그녀는 권한만 가졌고 책임은 지지 않았다. 민지는 자기가 몰랐다고 했다.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돈으로 누린 생활이 자기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잘못이 없지는 않았다. 처음 불편했을 때 말했어야 했다. 처음 잔액을 물었다가 죄인이 됐을 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믿었어야 했다. 준호가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침묵을 견디느라 내 질문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는 안다. 가족을 지키는 것과 나를 없애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퇴근길에 은행 알림이 떴다. 성과급이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바로 가족저축계좌로 보냈을 돈이었다. 나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다. 따뜻한 라테를 주문했다. 그리고 휴대전화 계산기를 켰다. 저축, 여행, 부모님 선물, 생활비, 그리고 나를 위한 돈. 이번에는 맨 마지막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위한 돈이라는 항목을 두 번째 줄에 넣었다. 그것만으로도 웃음이 났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던 날도 비가 왔다. 처음 혼자 살던 원룸 창밖에도 비가 왔다. 마지막 돈이 들어오던 날에도 비가 내렸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이제는 아니었다. 그저 비였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내가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카드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자료를 모으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시간은 같은 일을 더 오래 반복했을 것이다. 나를 구한 것은 시간이 아니었다. 내가 내린 결정들이었다. 나는 라테를 한 모금 마셨다. 휴대전화를 여럿의 계좌를 만들었다. 이름을 적었다. 내일. 예전 노트북 폴더에는 생활기록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개의 증거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다. 이 계좌에는 증거가 아니라 계획을 모을 것이다. 여행비, 공부할 돈, 언젠가 작은 집을 살 돈, 그리고 갑자기 쉬고 싶을 때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쉴 수 있는 돈. 자동이체 금액을 설정하고 확인을 눌렀다. 완료.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다.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나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다. 새로운 계좌,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새로운 생활.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따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삶의 열쇠를 맡기지 않았다. 어느 봄날, 엄마와 바닷가를 걷다가 엄마가 물었다. 서윤아. 응. 그 사람들 가끔 생각나? 나는 발끝으로 작은 조개를 밀었다. 가끔. 미워.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 같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뭐가?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들어. 나는 웃었다. 맞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엄마가 문득 내 팔짱을 꼈다. 그래도 엄마는 아직 화나. 왜? 내 딸 돈으로 남의 딸 명품 가방 사준 거 생각하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나도 처음엔 그게 제일 화났어. 지금은 아니야? 응. 그럼 뭐가 제일 화났는데? 나는 걸음을 늦췄다. 내가 그걸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준 거. 엄마가 내 팔을 더 꽉 잡았다. 이제 엄마가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뭘? 내가 느끼는 걸. 그 말이 가장 중요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감각을 잃는 일이었다. 분명 불편한데. 다들 괜찮다고 하면 내가 이상한 것 같고. 분명 상처받았는데.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하면 내가 이기적인 것 같고. 분명 내 돈인데. 함께 쓰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내가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불편하면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내가 싫으면 말할 것이다. 상대가 부모든, 배우자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랑은 질문할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 가족은 통장을 압수하지 않는다. 배려는 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해 여름. 회사의 지역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는 정식으로 강릉지사 근무를 연장했다. 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김서윤 씨, 박준호입니다.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도 조금씩 제 생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장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미안했다고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었다. 삭제할까 고민했다.
그러다 그냥 화면을 껐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의 사과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가 진심으로 후회할 수도 있었다. 명숙도 언젠가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해할지 모른다. 민지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과거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었다. 내가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 나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작은 센서 등이 켜졌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남긴 컵이 있었다. 소파에는 읽다 만 책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정리하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왜 늦었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거실을 걸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여름밤 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전화 뱅킹 앱을 열었다. 잔액을 확인했다. 예전처럼 누가 얼마나 썼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일 여행 예약을 하려고. 다음 달에는 엄마와 제주도에 갈 생각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비용을 낸다고 하자 엄마는 말했다. 너 돈 모아야지. 나는 웃었다. 엄마. 응.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그럼 괜찮아. 그 차이를 이제는 알았다.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 강요받는 것과 선택하는 것. 같은 돈이 나가도 전혀 다른 일이었다. 나는 여행 계좌로 200만 원을 옮겼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결정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가끔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그 돈 다 돌려받아서 속 시원했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내가 정말 되찾은 것은 9,840만 원보다 훨씬 컸다. 나는 질문할 권리를 되찾았다. 싫다고 말할 권리를 되찾았다. 내가 번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권리를 되찾았다. 누군가 아프다고 해서 내 상처를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누군가 미안하다고 해서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그리고 어떤 집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떠날 수 있는 권리. 결혼 3년 동안 나는 자꾸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형수, 좋은 가족. 그런데 이상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나는 점점 없어졌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식탁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적었다. 회의. 현장 방문. 엄마에게 전화. 운동. 그리고 맨 아래. 저녁은 먹고 싶은 것 먹기.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웃었다. 사소했다. 너무 사소해서 3년 전의 나라면 우습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대부분 이런 사소한 곳에 있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돈을 어디에 쓸지, 싫은 전화는 받지 않을지, 문을 열지 않을지, 다시 시작할지.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갔다. 멀리 하늘이 맑았다. 비가 온 다음 날이었다. 예전에 나는 돈을 맡기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믿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통장을 내주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질문을 줄였다. 불편함을 삼켰다. 그런데 믿음은 한 사람이 계속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을 맡은 사람도 지켜야 했다. 명숙은 그러지 않았다. 준호도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왔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 알림이었다. 월급이 들어왔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예전처럼 심장이 조이지 않았다. 누가 가져갈까 계산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사겠다고 할까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이번 달에는 책상을 바꿀까? 엄마와 여행을 갈까? 적금을 조금 더 넣을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선명하게 알았다. 이제 내 삶은 다시 내 것이었다. 누구의 며느리 통장도 아니고, 누구의 여동생 여행비도 아니고, 누구의 외삼촌 사업 자금도 아니었다. 내가 일해서 번 돈, 내가 선택해서 쓰는 시간, 내가 책임지는 인생.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부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